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를 해두기만 해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5가지를 실천하시기만 하면 당신은 상위 10%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IRP 계좌 개설입니다. IRP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아니야?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나한텐 너무 이르지 않나?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IRP는 노후 계좌이기 전에 지금 당장 돈을 돌려받는 계좌입니다.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핵심 기능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줄여줍니다. 둘째, 강제로 저축하게 만듭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IRP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계좌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IRP 계좌에 1년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300만 원은 그냥 저축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이 사람은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확정 손실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으면 안 되는 확정적인 손실입니다. IRP는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되돌려주는 통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돈이 많지 않은데 굳이 지금 해야 하나요? 오히려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저축은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소비 수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IRP는 돈이 많아서 하는 계좌가 아니라 돈이 모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계좌입니다. 특히 직장인, 공무원, 회사원이라면 IRP는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면 돈을 절대 못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일까요? 오히려 바로 이것이 IRP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언젠가는 씁니다. 쓸 이유는 항상 생깁니다. IRP는 이 소비의 유혹에서 돈을 격리시켜줍니다. 쓸 수 없게 만드는 계좌가 아니라 지켜주는 계좌에 가깝습니다. 그럼 IRP 안에 들어간 돈은 그냥 묶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IRP 계좌 안에서는 예금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ETF 같은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 운용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RP는 세금을 줄여주고 저축을 강제하고 돈을 쉽게 못 쓰게 막아주고 장기 자산 운용까지 가능한 아주 드문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IRP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큰 돈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이어도 괜찮고 계좌만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핵심은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계좌가 있어야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딱 이 행동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을 여시고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겁니다. 이제 2번째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동저축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축은 마음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월말이 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은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쓰고 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저축이 필요합니다. 자동저축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쓰기 전에 빼놓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엔 30만 원은 저축해야지. 그런데 월 초에는 회식이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었어.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반복되면 저축은 계획이 아니라 항상 뒤로 밀리는 선택이 됩니다. 자동저축 구조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25일이라면 25일에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5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매달 자동으로 실행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이 더 빠듯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남은 돈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저축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럼 자동저축 구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월급 통장을 기준점으로 정하십시오. 모든 돈이 이 통장을 거쳐가게 만듭니다. 둘째, 월급날 바로 다음 날에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저축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십시오. 셋째, 생활비 통장을 저축 후 남은 돈만 쓰도록 분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축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저축 구조에서는 절대로 이번 달은 건너뛸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구조는 무너집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줄이십시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저축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성입니다. 자동저축 구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이 쌓이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축이 안 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구조를 믿으십시오.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월급날 다음 날에 자동이체 하나를 설정하십시오. 이 행동 하나로 당신의 자산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자산대장을 만들 겁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장이면 됩니다. 먼저 메모장이나 노트 앱을 여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으세요. 현금과 예금.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더해서 적으세요. 그 다음 줄입니다. 투자자산, 주식, 펀드, ETF, 코인. 수익이든 손실이든 지금 시가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다음입니다. 연금자산,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아직 못 쓸 돈이지만 당신의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갑니다. 부채, 신용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아직 안 갚은 돈은 전부 적으세요. 지금까지 적은 숫자를 전부 더하고 부채는 빼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숫자 처음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평생 한 번도 정확히 적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 격차가 시작됩니다. 이제 왜 자산대장이 중요한지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산대장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자산대장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별다른 절약을 하지 않아도 월 지출의 약 5에서 10%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돈을 아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어디서 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지출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자산대장을 쓰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산대장을 통해 매달 지출의 7%만 줄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약 14만 원입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순자산은 매년 16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제 이걸 시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자산대장을 쓰면서 매년 160만 원을 꾸준히 남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이면 약 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600만 원입니다. 이건 투자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단지 적어봤을 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대장은 돈을 모으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자산대장을 쓰는 순간 당신은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자산 형성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산대장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투자 결정을 훨씬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손실이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투자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대장을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귀찮아서 며칠 하다 말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월말에 딱 10분만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주식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으로 돈을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공부의 목적은 단기 수익이 아닙니다. 주식 공부의 진짜 목적은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은 평생 도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종목부터 사지 마세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주식부터 사는 순간 공부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이 걸리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 하나만 고르세요. 많이 아는 회사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처럼 이미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회사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어떤 서비스를 파는지, 광고로 돈을 버는지, 수수료로 돈을 버는지, 이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딱 한 번만 보세요. 차트는 보지 마세요. 주가도 보지 마세요. 매출이 매년 늘고 있는지, 이익이 안정적인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숫자는 기업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회사의 리스크를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경쟁사가 늘고 있는지, 기술 변화에 뒤처질 가능성은 없는지, 규제 위험은 없는지, 이 회사가 망한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주식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 4단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급등주, 내일 오를 종목, 확실한 종목 같은 영상부터 보는 것. 이건 공부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공부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공부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가격으로 보지 말고 회사를 돈을 만드는 기계로 보세요. 이 관점이 생기는 순간 소득을 바라보는 눈과 자산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몇 년 후에 얼마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좀 모아야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은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라인을 정해보겠습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혹은 10년 후.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딱 하나만 고르세요. 예를 들어 2029년까지 5년 안에 이렇게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지금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고 종이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크지도 않아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3년 안에 1억 원, 5년 안에 3억 원, 10년 안에 5억 원 같은 숫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숫자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2030년까지 순자산 2억 원을 만든다. 소리내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머릿속에만 두는 사람과 어딘가에 적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순간 이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형식 그대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2만 년까지 순자산 2만원을 만들겠다.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웃지도 않습니다. 이 댓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이 문장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내 목표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 하나가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무의미한 선택을 걸러내고 자산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당장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당장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딱 이 한 줄만 남기셔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로 들어선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몇 년 후에 얼마를 만들겠다. 이 댓글이 당신의 자산 여정의 첫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